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젠가부터는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론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도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본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난 너무 한심해. 공격 방향 인사이드. 아니야, 다 남 탓이야. 공격 방향 아웃사이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네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산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상처의 원근법. 가장 가까운 것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며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중증의 과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악의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의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의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의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도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 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겐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의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살리에리 콤플렉스의 진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보다 행복했다는 증거는 없다. 콤플렉스, 내가.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제 점수는요.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은 나를 김작가라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는 못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선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다가 어느 여행자의 이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고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런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해 존중해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마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누나 배 나왔다. 노, 이건 인간미지. 너무 완벽했었지? 이미 충분해.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결면쩍어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글귀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은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의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던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민비,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헛소리. 직업관이 자본주의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차별의 OS는 직업 간의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1.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글기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돌아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 혐오에 있다. 2.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의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글기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는 아로나민 골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3.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에 힘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꾸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보통의 삶을 모욕한 대가는 자식의 불안으로 남을 뿐이다.